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세 번째 시간은 아마 가장 빠른 반이 이번 주 목요일에 듣게 될 텐데, 오늘은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제가 월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매한 시간에 시작을 해서 수업 중에 또 종이 칠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은 흔한 일이니까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실시간을 하면서 아마 좀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모 선생님께서 전화해가지고 너는 아침에 깨어났는데 왜 아직도 수업을 안 들어갔니 하면서 막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실시간 수업이니만큼 여러분들 생활 리듬을 잘 잡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업을 잘 듣는 그런 새나라의 청소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뭐냐면 생태계의 평형이라는 거예요. 생태계의 평형. 우리가 지금 평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평형이라는 건 과학에서 흔히 우리가 평형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냐면 in and out이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in and out이 같은 거.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는 거랑 나오는 거랑 같다면 결과적으로 그 양은 변하지가 않겠죠. 이런 개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그리고 에너지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다. 지금 우리 생태계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태계가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양한 종의 생명체가 그 다양한 종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종류가. 예를 들어 특정 종이 갑자기 사라졌다. 흔히 멸종이라고 하죠. 멸종되면 생태계가 평형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아니면 특정 종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다. 갑자기 혹은 특정 종이 확 늘어났다. 이런 것도 생태계의 평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의 종류도 유지되어야 하고 생물의 개체 수도 유지되어야 하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되는 가장 기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먹이관계라는 게 있어요. 먹이관계. 먹이관계라는 건 생물들 사이에서 어떤 애가 어떤 애를 먹어. 누군가는 먹고 누군가는 먹히죠. 누군가는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먹이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을 만한 걸로 먹이사슬이니 먹이그물이니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써져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여기 어떤 풀이 자라고 있어요.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풀이 자라고 있는데 이 풀을 메뚜기가 뜯어먹어요. 메뚜기는 초식 곤충이죠. 그렇죠? 그래서 메뚜기가 풀을 막 뜯어먹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를 개구리가 너덤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 개구리를 뱀이 확 잡아먹어요. 자, 풀은 메뚜기에게 먹히고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먹히고 개구리는 뱀에게 먹히는 먹이 관계를 가지고 있죠. 맞죠? 자, 이러한 먹이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 여러분들 우리가 체인, 사슬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사슬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무엇인가 하나에 또 다른 하나가 연결되고 또 하나가 연결되고 또 하나가 연결되고 또 하나가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게 체인이죠. 사슬이죠. 맞죠? 그래서 이것처럼 메뚜기가 풀을 먹고 개구리가 메뚜기를 먹고 뱀이 개구리를 먹는 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먹이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먹이사슬이다 라고 불러요. 얘를 먹이사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생태계를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생태계를 보면 이 풀을 토끼도 뜯어먹고 들쥐도 뜯어먹고 메뚜기도 뜯어먹어요. 그리고 그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먹히고, 그 다음에 토끼와 들쥐와 개구리 모두 뱀이 잡아먹고, 들쥐는 올빼미한테도 잡아먹히고, 그 다음에 뱀과 개구리는 또 매한테 잡아먹혀요. 자, 여기 있는 이 생태계, 왼쪽에 있는 생태계와 오른쪽에 있는 생태계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생물의 다양성이 커요? 어디가 더 다양해요? 여기가 더 다양하죠. 오른쪽이. 생물이 다양해지면 자연스럽게 먹이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밥을 생각해도 그래요. 눈앞에 밥만 하나 있어.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두 밥을 먹어야 되겠지. 근데 여기 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한다면, 즉 깔려있는 반찬이 다양하다면 우린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죠. 맞죠? 일단
그 생태계 내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종류가 다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냐? 먹이 관계 역시 이렇게 복잡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골고루 먹게 되니까 이 먹고 먹히는 먹이 관계가 아까는 일직선이었지만 지금은 얼기설기, 얽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얽혀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차이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 믿고요. 자, 그런데 이 먹이 사슬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와 먹이 그물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에서 만약에 메뚜기가 갑자기 멸종했다고 합시다. 메뚜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농약을 많이 쳐서인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메뚜기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메뚜기가 멸종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예상할 수 있겠지만, 자, 풀을 먹는 메뚜기가 사라졌어요. 풀 입장에선 다행히 괜찮아. 뭐 좀 나를 잡아먹는 애가 줄어드니까 좀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개구리 보세요.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고 살지 풀을 뜯어먹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메뚜기가 사라졌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개구리도 어떻게 될까? 멸종하겠죠. 개구리가 멸종하게 되면 개구리를 먹고 살던 뱀 역시 먹을 게 없어졌으니까 결국 순차적으로 멸종하게 될 겁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죠. 하지만 이런 복잡한 형태, 실제 생태계는 이것보다 더 복잡하잖아요. 정말 다양한 걸 먹잖아요. 이런 복잡한 형태의 먹이 구물에서 만약에 메뚜기가 농약 때문에 멸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메뚜기를 먹는 개구리가 지금 메뚜기밖에 안 먹죠. 여기서는 멸종하겠네요. 어쩔 수 없겠네.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는 뱀이 멸종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뱀이 개구리가 없어. 먹을 게 없네. 괜찮아. 토끼랑 들쥐 잡아먹으면 되지. 뱀은 멸종해야 안 해요. 멸종하지 않죠. 먹이 관계가 복잡하면 무엇인가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먹이 관계가 복잡해지면. 그래서 만약에 메뚜기가 멸종한다면 누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냐? 바로 먹이 사슬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일단 높아야 돼요. 생태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명 다양성이 높아야 돼요. 생물 다양성. 그렇지, 이렇게 종이 치겠지. 생물 다양성이 높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먹이 관계가 복잡해야 돼요.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어떻게 된다? 생태계 평형이 더 잘 유지돼요.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돼요. 생태계 평형에 유리합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먹이 관계에 의한 에너지의 흐름 보도록 할게요. 먹이 관계에 의한 에너지의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뭔가 칸만 그려놓고 어떤 글을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먹이 관계에 의한 에너지의 전달, 이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오늘 치킨 커틀릿을 먹었어요. 학교 메뉴가 치킨 커틀릿이었습니다. 자, 치킨 커틀릿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치킨이라는 건 닭이잖아, 닭. 이 닭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제가 먹어서 제가 써버리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먹이 관계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라는 건 뭐냐면 먹히는 녀석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분이 먹는 애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쌀밥을 먹었으면 벼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저한테 온 거죠. 맞죠? 제가 배추김치를 먹었으면 배추에 있던 에너지가 저한테 온 거예요. 오늘 쇠고기 묵국이 나왔으면 소한테 있던 에너지가 저한테 온 겁니다. 먹이 관계에 의한 에너지 흐름이라는 것은 먹힌 놈으로부터 먹은 놈한테 에너지가 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첫 시작은 뭐냐라고 보면 생물 기준으로 보면 첫 시작은 생산자죠. 생물 기준으로 보면 일단 최초의 에너지, 어떤 영양분, 유기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물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거는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 얘기하죠. 얘네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얘네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얘네들도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얘네들이 생산자니까 광합성을 한다 그랬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자는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자, 태양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지구로 오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태양 에너지 중에 일부분이 생산자에게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자, 즉 광합성 생물들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포도당과 같은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만들어서 본인이 쓰기도 하고 본인의 몸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먹히기도 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의 모든 태양에너지가 다 식물에게 가진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대부분의 태양에너지가 또 이제 생물에 이용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반사된다라든가 혹은 다른 곳에 이용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태양에너지가 예를 들어 한 10만쯤 들어왔다고 칩시다. 맨 처음에 10만쯤 들어왔으면 그 중에 100 정도만 생산자에게 가게 되고 뭐 나머지 99,900은 다른 데 사용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대다수는 아니고 일부분이 생산자에게 일단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럼 생산자 풀떼기들도 살아있는 동안에 광합성도 하지만 호흡을 하겠죠. 그래서 이 풀들도 이 식물들도 계속해서 호흡을 하면서 본인이 만든 에너지의 일부분을 사용을 하게 돼요. 본인이 만든 에너지의 일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디에 사용한다고? 호흡에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위가 이거예요. 호흡에 의해 방출된 열 에너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생산자라는 녀석이 태양으로부터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져와서 뭔가 유기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에너지를 쓸 거 아니야. 왜냐하면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물질 대사를 한다는 얘기고 물질 대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에너지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100이라고 했는데 뭐 100 중에 한 60 정도를 호흡으로 써서 열로 날려버려요. 그럼 이제 얼마 남았지? 얘가 100을 가지고 있다가 60을 썼으니까 40이 남았죠. 맞죠? 이 수치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40이 남았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약 10 정도가 누구에게 가냐?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는 뭐였죠? 풀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동물들을 얘기했었죠. 맞죠? 1차 소비자에게 10 정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풀들이 초식동물에게 먹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풀들이 결국 죽을 수 있어요. 이 풀들이 죽고 나면 죽고 난 어떤 풀과 나무 사체들이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돼 버리겠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의 사체나 혹은 배설물들은 분해자에게 가게 돼요. 그럼 분해자가 얘를 분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분, 한 30쯤이라고 해볼까? 30쯤이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분해자가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써요. 써서 어떻게? 지가 살아가는 데 써서 열에너지로 방출해버립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1차 소비자가 몇 받았습니까? 10 받았죠. 10 받은 것 중에서 1차 소비자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 에너지가 70이라고 해봅시다. 70. 그리고 1차 소비 70일 수가 없지. 10이 들어왔는데. 그치? 그 에너지가 7이라고 합시다. 7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1차 소비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끼라면 이 토끼를 잡아먹는 뭐가 있겠어? 이 토끼를 잡아먹는 또 다른 생물, 뭐 여우가 있던지 있겠죠? 있을 거예요. 얘가 잡아먹으면서 1 정도의 에너지를 가져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토끼가 잡아먹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토끼의 사체나 토끼의 똥이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는 게 약 2라고 합시다. 2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토끼를 잡아먹는 여우, 이 2차 소비자인 여우는 얼마라는 에너지를 받게 됐어요? 1차 소비자로부터 1이라는 에너지를 받게 됐죠. 1이라는 에너지를 받았으면 그 에너지 중에서 한 0.6 정도를 써요. 지가 살아가는 동안에 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쓰게 되고, 그 다음에 0.2 정도가 누구에게 잡아먹혀요? 여우를 잡아먹는 애가 누가 있을까? 호랑이라고 해볼까? 여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즉 2차 소비자를 잡아먹을 수 있는 3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3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요. 자, 그러면 지가 쓴 게 0.6, 3차 소비자에게 전달되게 0.2, 그럼 나머지 0.2가 어디로 가겠어요? 얘가 싼 똥, 얘의 시체,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되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3차 소비자 역시 이제 0.2라는 에너지를 받았어요. 0.2라는 에너지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3차 소비자는 더 이상 얘를 잡아먹는 애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가진 않고 얘가 살아서 쓰는 게 예를 들어 0.1, 그리고 얘가 싼 똥과 죽은 사체가 배설물이 분해자로 가는 게 0.1,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흐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먹이 관계에 의한 에너지의 전달이에요. 태양 에너지 이만큼이 들어왔어요. 이만큼의 태양 에너지 중에서 요만큼을 생산자가 가져갔어요. 나머지는 딴 데 사용되고요. 그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의 일부분은 지가 쓰고, 일부분은 그 다음 먹이 단계인 1차 소비자에게 가고, 일부분은 분해자에게 가요. 또 1차 소비자가 받은 요만큼의 에너지 중에서 요만큼을 (1차) 소비자가 받은 에너지 10 중에서 7 정도는 지가 살아가는 동안에 쓰지만 1 정도는 잡아먹혀서 다음 단계로 가게 되고 2 정도가 분해자로 가서 이렇게 분해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최초 태양 에너지가 생산자에게 흡수되고, 그 생산자의 일부가 1차 소비자에게 먹히고, 그 1차 소비자의 일부가 2차 소비자에 먹히고, 2차 소비자의 일부가 3차 소비자에게 먹히면서 에너지가 점점 이쪽으로 전달되고 있는 모습이 있죠. 맞죠? 자, 얘가 가지고 있던 총 에너지 값이 얼마입니까? 1차 소비자 100을 가지고 있었죠. 2차 소비자가 가지는 총 에너지 값이 얼마였어요? 10을 가지고 있죠. 1차 소비자가 가지는 게, 생산자가 가지는 게 100을 가지고 있고 1차 소비자가 가지는 게 10을 가지고 있죠. 2차 소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1을 가지고 있고요. 3차 소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0.2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생산자로부터 여기 3차 소비자, 좀 더 윗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의 양 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게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들어온 것 중에서 일부분은 어차피 쓰게 되니까 얘한테 전달되는 건 당연히 들어온 것보다 적을 수밖에 없고, 여기 들어온 것 중에서 일부분을 얘가 써버리니까 얘보다는 당연히 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여기 들어온 것 중에 일부분을 써버리니까 얘보다는 얘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더 윗단계, 먹이 관계의 윗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양은 줄어든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두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양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왔는데 그 중에 요만큼은 반사되거나 다른 곳에 사용됐는데, 생산자에게 들어온 에너지가 총량이 100이었어요. 100인데 총량이 100이 들어왔는데, 자, 그것들이 이렇게 다음 먹이 단계로 전달되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호흡을 통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기도 하죠. 자, 그럼 봅시다. 분해자에게 온 모든 에너지를 더하면 30 더하기 2 더하기 0.2 더하기 0.1, 32.3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사용한 모든 에너지,
67, 0.6, 0.1 얼마입니까? 67.7이죠. 그럼 이 에너지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다? 아까 얘기했던 상위 먹이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된다?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 분해작으로 갔던 에너지가 32.3이야. 얘네들이 살아가면서 쓴 모든 에너지가 얼마야? 67.7이야. 그럼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최초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총 에너지 값 100과 같다. 뭐야?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되고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을 좀 길게 잡아서 30분이 좀 넘었잖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거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가 줌에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